안녕하세요. 영어봉의 경제학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경제. 우리가 단 한순간도 돈이나 뭐 어떤 물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다양한 것들을 구입하고 또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목매어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다 부자 되세요죠. 예, 예,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경제를 알아야 되죠. 예, 바로 이 경제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라는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미로 속으로 한번 저와 함께 따라가 볼까요? 미로 속으로 간다니까 좀 염려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미로도 함께 이렇게 산책하고 다 돌아서 나와 보면은 사실 별것도 아닌 길입니다. 예, 이 경제라는 모든 길도 결국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너무 경제라는 미로를 멀게만 그리고 또 두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경제라는 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부자가 되는 길과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경제로 한번 산책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가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요. 요즘 사회 언론, TV, 방송, 그리고 신문들을 보면 너무 흉악 범죄들이 많죠. 예.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살인이 이렇게 자행이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사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또 언론에서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 이럴 때 법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 제도를 실행을 해가지고 정의를 세우면은 흉악범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 사형을 하면은 그 범죄에 따른 이득이 있고, 그렇죠, 이득. 사용을 해가지고 돈을 뺏거나 아니면 강간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얻거나 범죄자들이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요. 거기에 따른 대가는 뭡니까? 비용. 예, 사형이죠, 사형.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잡혀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의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것과 이득과 사형의 어떤 이득과 비용이죠. 비용을 비교해서 이득이 조금이라도 크면은 범죄자들은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쪽이 손실이죠. 이 손실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이득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현상을 분석하는 거, 이걸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예,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산책할 모든 경제 분석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런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경제 행위를 하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석 방법론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요. 잠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방법론이 생겼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의 경제학자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각종 경제 신문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경제적으로 분석할 때 이런 용어를 쓰고 이렇게 분석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자료에서 나왔듯이 이제 경제라는 것은 economy죠, economy. 이코노미는 이제 절약하다라는 말하고 관련되죠. 이코노마이즈.
옛날에 이제 이것이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집을 관리한다라는 오이코스하고 노미니아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모든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것이 곧 경제 활동이에요. 우리가 그 경제 활동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생산이 있고요,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생산, 소비, 분배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여러분들 그 이제 서점에 가서 경제 관련 서적들을 보면은 사실 그 이런 생산과 소비 분배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다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그러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어떤 그 사형제도와 같은 흉악범의 범죄 이런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사실 그 경제 활동과 관련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경제적인 분석 틀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경제 분석이 그 몇백 년, 이제 한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그 경제 분석이 사실 생산과 소비 분배, 미시적으로나 또 거시적으로 경제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학이 굉장한 어떤 과학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1929년에 전개됐던 그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그다음에 2008년도에 터졌던 그 뉴욕발 그 금융위기 이런 사건을 사실상 대부분의 전문적인 그 경제학자들조차도 예견을 하지 못했고 그런 것을 치유하는데 적절한 대응책을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라는 것을 봐도 경제 분석이 이런 그 경제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사실상 성공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 분석, 즉 경제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지도를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도를 읽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장 경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틀이 시장 경제냐 아니면 개혁 경제냐 이런 두 가지의 틀로 나눠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를 자본주의 이런 말을 쓰죠. 여기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 사회주의를 계획 경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좀 기준이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나 계획 경제는 어떤 그 자원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와 관련된 이런 경제 활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결정 방식의 기준을 두고 나눈 것입니다.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의 가격 기구,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가격 기구에서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획 경제는 플래닝입니다. 이건 어떤 그 보통 이제 중앙 정부나 어떤 중앙 기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계획을 하는 그래서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되는 이런 방식. 인간이 직접적으로 계획과 관리하는 통제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계획 경제라고 하고요. 이 자본주의는 보통 이제 자본주의 이 사회주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즉 자본, 캐피탈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자본의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제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나
중국집 짜장면집 차리기 위해서 나 1억 원이라는 자본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1억 원의 자본은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본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보통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여기 경제학에서 우리 경제 분석에서 얘기하는 자본이라는 거는 어떤 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생산 활동에 쓰여질 수 있는 기계류라든가 공장 이런 설비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뭐 기술도 자본입니다. 이런 걸 자본 내지는 자본재 캐피탈 구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분하시고요. 바로 이 자본재를 누가 소유하느냐,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자본재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컬렉티브 오너십이라고 하죠. 집단 소유 내지는 사회라든가 국가가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이런 공유 퍼블릭 오너십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역사하면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유치원 다니는 학생도 아는 얘기죠. 아담 스미스. 예. 아담 스미스. 각종 시험에 가장 나오는 약방의 감초 같은 것이죠. 예. 이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을 모르는 사람은 뭐 도둑놈 내지는 뭐 외계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도 흔합니다. 그리고 각종 책에서 나오는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의 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그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푸들간이라든가 각종 판매상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한 이기심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생산을 북돋고 그것이 분업과 특화의 원리에 의해서 생산량을 더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그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서 교환을 해가지고 교환이 증대되고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고 이런 그럼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확대되는 성장하는 이런 체제를 그린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우리는 흔히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이제 1776년에 나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요.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고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윤리학자 내지는 뭐 도덕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전공을 했던 것은 대부분 윤리와 관련된 철학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 사람은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하고 굉장히 친분을 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에 대해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이미 국부론 이전에 출간을 했던 것이고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면서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인간의 심성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발간했던 국부론, 국부론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국가의 부라는 건 뭐냐 이거죠. Nations Wealth라는 것은 이것은 노동량입니다. 한 국가의 한 경제 체제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총량 이것이 국가의 부고요. 그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생산 가능한 생산력이 있는 그런 노동의 총량입니다. 이 노동의 총량을 투입을 해서 국부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국부론 우리가 모든 사회과학이 그랬듯이요. 이런 사회과학은 다 그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776년, 1770년, 700년대라는 것은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영국이 1500년대부터 산업혁명을 서서히 시작을 해가지고 1700년, 1800년대 이르면은 세계 제1의 공업국,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량을 차지하는 지금 영국이 1800년대에 들어가지고 차지한 무역의 점유량이 약 24%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생산을 해서 전 세계 교역량의 24%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영국의 인구가 기껏해야 전 세계 인구의 한 3% 정도밖에, 2, 3%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4분의 1, 20%대의 모든 교역과 생산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 해가 지지 않는 경제 제국을 건설을 하는 것이죠. 물론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을 해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영국이 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1500년대부터 영국이 쭉 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산업혁명이라는 엔진을 가동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계급이 자본가 계급이에요. 예, 자본을 소유해서 부를 증식하는 거죠. 자,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예, 여러분들 이건 뭐 그 사회주의라는 거는 1917년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레닌이 마르크스 혁명을 제정 러시아에서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1940년대에 공산화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뭐 쿠바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동구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사회주의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본주의는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예,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걸 가장 명쾌하게 분석한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자, 칼 막스 하면은 사회주의의 설계자이죠. 사회주의에 대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 막스가 19세기, 즉 1800년대 완성한 그 자본론이라는 저서에 의하면은 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넘어가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자, 이 고전 경제학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담 스미스를 비롯해 가지고요. 예, 고전 경제학파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 다음에 멜더스를 비롯해 가지고 이러한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약 그 5, 60년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을 했던 학파를 고전 경제 학파라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경제에 관한 분석서들, 경제에 관한 서적들은 다 이 고전 경제학 파들이 형성해놓은 얘기와 그 이후 고전경제학파를 계승한 신고전경제학파라고 나타납니다. 신고전경제학파가 1800년대에 제번스라든가 왈라스, 그 다음에 그 알프레드 마샬을 이제 핵심으로 하는 그런 그 계승, 고전경제학의 파의 계승자들이, 이 신고전파들이 주창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현대 경제 분석서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자, 고전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됐던, 수백 년 동안 형성된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 자본가 기급들이 왜 중요하고 왜 자본가들이 자본을 소유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럼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하는 방법은 자본가 계급 이에 사회, 자본가, 노동자, 그 다음에 지주계급, 세 개의 계급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합니다. 이 산업혁명기에 이 고전학파들은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합니다. 개인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국은 이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급속한 그 인구 증가를 경험을 합니다. 보통 한 해에 보통 그 50%에서 70% 이 정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구 증가가 결국은 멜서스의 인구론이 나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그러므로 결국은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인류의 종말론을 얘기했던 것이죠. 예. 대부분의 이 고전 경제학파들은 자본주의가 성장을 했던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분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음울한 그 종말론적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노동자, 지주, 자본가 중에서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농민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 객지제 생산에서 공장제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임금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 노동이 많았고요. 그래서 농민이나 노예 노동이 많았고 이런 이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들의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생존 비설, 즉 자신들의 평균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배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자본주의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주계급들이 점점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제한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전학파가 발견했던 그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예, 이 자본이나 노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우리가 산출량이라고 하죠. 국민소득, 이 국민 총생산의 수준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이렇게 체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토탈 국민 생산이 이제 총 국민 생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 이제 한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한계. 추후에 그 신고전 학파들이 이제 한계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한계라는 논리는 그 명확히 한계라는 개념을 안 썼어도 이미 고전 학파 당시에 이 한계라는 개념, 아이디어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 생산량, 즉 총 산출물은 증가하지만 그것의 한계 생산량, 즉 각 총 생산량의 접선의 기울기죠. 기하학적으로는요.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쭉 생산해서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만큼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노동자의 한계 생산물이 쭉쭉쭉쭉 계속 떨어져가는 그런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임금은 계속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노동자는 그러나 도덕적 억제, 자기 성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덕적 자제력이 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식량이 부족하죠. 식량이 부족하면은 저 한계 토지까지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 토지까지 계속 농사가 확대되면은 그 유명한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를 했죠. 차액지대론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네, 고전학파의 집대성자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계승해가지고 고전학파의 종지부를 찍은 자죠. 네, 이 리카르도가 결국은 예언을 한 것은 이 지주계급들의 등장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계속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러면은 한계 농산물, 한계 토지까지 경작을 해야 되는 상태로 가고 이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임금은 계속 생존비 수준으로 낮춰져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지주계급들이 지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생산에서 나온 이 과실을 지주들이 대부분 가져가고요. 자본가는 거기서 남은 어떻게 떡고물이라고 합니까? 조금 남은 걸 얻어먹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주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그 엄청난 이 어떤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 거죠. 이 경제적 생산성이 없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그 희소성의 근거에서 이 지대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생산적인 부분에 쓰지 않고 사치제라든가 이런 것에다 호화롭게 쓰는 이 지주계급들이 경제적 부를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암울하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 고전파입니다. 예. 그러므로 자본가 계급들에게 이윤의 상당 부분을 배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져간 게 고전파 경제학자고요. 이 당시에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등장했던 그런 자본가 계급들이 왜 자본재를 소유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더 확대되고 중요한가 하는 그 어떤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이 고전 경제학파고 아담 스미스는 이런 것을 제시한 거죠. 특히 우리 여러분들 그 아담 스미스가 중에 제시했던 뭐 인비저블 핸드라든가 그 자유방임 라세페르라고 하는 자유방임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방위라니까 뭐 작은 정부론, 이쪽은 작은 정부론 하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전학파들의 얘기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정치 경제적으로 그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했어요. 홉스라든가 존 럭의 이런 그 사회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자유주의 체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것이고요. 이 당시에 그들이 얘기했던 거는 여기서 오늘날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이 자유, 리버티라는 것의 핵심 개념은 소유권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를 가질 자는 이 고전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자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부여할 때고 보호할 대상은 자본가 계급이지 이들 가난한 노동자들은 보호할 것이 없고 결국 사실 서구 사회에서 쭉 그 고전파의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이 자본가 계급 위에 노동자라든가 여성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은요 거의 뭐 20세기 1900년대 들어서나 정치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 정도로 자본가 계급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다. 그래서 이 자본가의 소유권을,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 당시에 대립적으로 있었던 것이 중상주의 정책이거든요. 이 중상주의 정책은 오랫동안 그 정부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때 국가의 부를 금이라고 봤습니다. 금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올 수 있는 이 당시에 대부분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핵심 지름길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을 확장하는데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해야 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이런 적극적인 국가 개입 전략을 쓴 것이죠. 이런 중사주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 고전경제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고 국가의 부는 금도 아니고 그리고 중농주의가 얘기했던 토지도 아니고 자본가 이 지주계급들이 무슨 생산의 원천이냐라는 것이죠. 국가는 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도로 건설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재와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멈춰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특징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우선 대규모의 임금노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계획경제 체제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렇게 분석한 그 고전학파 경제학자를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제 리카르도 뭐 유명하죠. 리카르도가 얘기한 비교 우위,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를 댄 비교 우위론은 굉장히 유명하고 항상 모든 시험에 나오죠. 아담 스미르를 비롯해가지고 리카르도들이 이제 이런 우위론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별로 자기가 우위에 있는 생산품의 어떤 분업과 그 특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교환을 통해 가지고 경제 전체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이들의 논리죠. 그렇다면 그런 1700년대의 영국을 비롯해 유럽 나라, 특히 영국이 자유무역을 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요 각종 무역에 있어서 중상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출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높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영국이 자유무역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18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쯤 들어서면은 사실상 영국이 전 세계 무역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1의 산업국가로 성장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밑에 있는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다 문 열고 우리 관세 없애버리고 자유무역합시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거하고 현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실제로 어떤 경제 정책을 움직였느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전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렇게 1500년대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가죠. 자, 그런데 이 시장 경제 체제가 한번 무너집니다. 그게 언제죠? 1929년이죠. 대공황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지는데요. 시장 경제 체제가 이 대공황, 그 유명한 대공황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이때가 처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가 항상 그 경제의 부침을 거치면서 상당한 그 어려움에 많이 노정이 되는데요. 특히 시장 경제가 어려움을 그 문제점을 노정했던 것은 1800년대 중후반 들어서 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정상 궤도에 다 진입했을 때죠. 이럴 때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던 것이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저임금이거든요. 또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빈민가들이 엄청나게 형성됐고요. 그 흔적은 지금도 런던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보통 연평균 2, 3% 이상 성장을 합니다. 많을 때는 5%대 이상도 성장을 하는데요. 사실 중세 동안 1000년에서부터 1500년대까지 연간 성장률은 0.11%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세 500년 동안 다 성장한 것이 약 80%거든요. 500년 동안 500년 전에 소득보다 80% 증가한 겁니다. 유럽 평균 국민 소득을 보면은요. 그런데 이 영국의 그 경제 성장을 보면은 이 500년 동안 성장한 거를 단 몇십 년 동안 영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룹니다. 자, 그런 성장의 밑바탕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 가까운 중노동을 하면서 아동이라든가 여자들, 그런 극심한 저임금에서 이 당시에 1800년도에요. 특히 노동자 계급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20세 정도였다라는 거 보면 20세 이해되겠습니까? 2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영국의 자본주의, 즉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성, 어린이, 노동자, 노예들의 엄청난 희생을 연료로 해가지고 자본주의의 엔진을 가동시킨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를 보고 자본주의의 우울한 종말을 예견을 했던 자가 칼 마스죠. 물론 이제 일부 생시몽이나 오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적 사회주의를 구현하기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칼 막스는 이 노동자를 바라봤어요. 노동자가 과연 고전학파들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최저 생존비 수준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칼 막스는 이 노동자야말로 어떤 사회를 변혁시킬 어떤 지적 주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자본주의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이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를 하는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칼 마스가 얘기한 사회주의는 왜 도래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 고전학파가 얘기했듯이 고전학파의 핵심 아이디어는 노동가치설이거든요.
예, 땅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바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 국가의 부가 증대하는 구조다라고 분석한 것이 고전 학파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칼 마르크스는 예, 노동이 가치를 만드는데 노동이 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분석을 했습니다. 노동은 사용 가치와 가치에는 사용 가치와 잉여 가치가 있죠. 사용 가치와 잉여 가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책에서 많이 나왔듯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사용 가치와 잉여 가치의 괴리, 뭐 그 금과 다이아몬드와 물과 그 가치의 차이가 있는 문제를 많이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 아담 스미스의 역설, 파라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는 없고 별로 없죠. 그런데 교환 가치는 굉장히 커서 비싸다 이거죠. 물은 사용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뭐 가격이 거의 없죠. 이때도 공짜였습니다. 지금은 사 먹지만요. 그걸 왜 그러냐? 아담 스미스 자기도 그거 써놓고는요, 국부론에서 써놓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겠다 캐션 마크 해놓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신고전 학파라고 하는 그 한계효용혁명 주창자들, 마지널리스트들이죠. 이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희소성 때문이다. 스케러시티. 이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희소성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과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고 물은 희소성이 없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은 재화가 결국 가격을 높게 평가받는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이다 이거죠. 노동을 가변자본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본재를 이제 고정자본 C, 컨스탄트라고 합니다. 이거 베어리어블이고요. 그랬을 때 이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본가 기업들은 자꾸 이 전체 생산 구조 중에서 생산 자본 중에서 이 노동보다는 자본을 높이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역사책에서 많이 나오는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기계 파괴 운동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내몰리고 기계로 막 대체돼서 들어온 기계를 파괴하는, 공장에서 파괴하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또 이렇듯이 자본가 기업들은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가는 생산의 어떤 그 생산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식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치는 근본적으로 노동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생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자본의 구성을 이 C를 높이는 그 과정으로 가면은 결국 잉여 생산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그 생산력이 즉 잉여 가치가 축소돼가는 하락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잉여 가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럼 왜 자본주의가 붕괴되느냐?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는 생산 양식하고요, 사회제도 또 간의 괴리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산 양식이라는 거는 생산력하고 생산 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생산 인력이라는 거는 어떤 기계와 같은 기술 이런 것들을 생산 관계는 소유 관계, 뭐 제도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관계가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소유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생산력은 자본재를 자본가 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자본재를 원래는 그 중세까지 간해수공업 단계에서는 생산자가 즉 노동자가 소유했다가 그것이 점차 자본가가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가가 결국은 어떤
그 자본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 현상이 나타난다. 즉 머니 자본을 얻기 위해서 자본가가 생산을 하고요. 여기서 얻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본 그물을 만듭니다. 자본가가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커머니티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더 벌어들이죠. 이때 M하고 이때 머니는 다른 거죠. 왜? 머니 플러스가 돼버리죠. 이때 만들어진 머니 더 플러스 이거를 잉여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본가 기업들은 이 자본을 벌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으로 교환하는 소유해서 교환한다 라고 해서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본가 계급이 대규모로 등장해서 이 생산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노동자는 자기가 우리가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특화와 분압이죠. 여기서 그 국부론에서 얘기했듯이 핀의 생산에 특화와 분압을 하면은 무려 4,800배에 가까운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 대가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볼트만 하루 종일 조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만 박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선만 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갑자기 가끔 등장하듯이 한 노동자가 1년 360을 하나의 볼트 조이는 그 일만 계속 한다고 보세요. 돌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희생이에요. 노동자의 창의성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자본가 계급들이 노동자를 그렇게 분업화시켜가지고 전문화시켜서 하나의 노동만 계속 하게 되면 노동자는 자기가 노동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에서 소외되고 생산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이 생산 양식과 이 사회 제도 간에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요. 궁극적으로 사회 제도와 이런 우리가 상부 구조라고 하죠. 사회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 생산 양식이라는 하부 구조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괴리가 될 때 사회는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이 칼 막스의 논리입니다. 자, 이런 칼 막스의 논리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점차 사회주의로 넘어간 거고요. 보통 이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같은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계획경제 단계 있고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필요가 없으면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17년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죠. 1990년대 90년대 들어서 소비에트 연방이 90년대 붕괴되고요.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좀 시장 경제 체제로 점진적으로 개방이 돼 갑니다.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실험, 이것은 결국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것이죠. 현실 사회 체제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패는 했지만 칼 막스의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이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와 경쟁을 했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192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공황에 발발해서 한번 극심한 시련에 도달합니다. 이 대공황은요, 근본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에요.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여러분, 디플레이션하고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냥 물가가 항상 상승하는 것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뭐지? 이럽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다. 요즘 최근에 한동안 석유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갑자기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떠들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굉장히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우리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너무도 익숙한 겁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시스템입니다.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물가 상승이 없는 자본주의는 사실상 존재 불가능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가, 전반적으로
산출물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고요. 그래서 노동자를 근로자 수를 줄이게 됩니다. 예, 생산 규모를 줄이고 축소하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폭락하죠.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자산을 소유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의 기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던 나라입니다. 1929년에 보통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제1의 전 세계공업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1929년에 직면한 급격한 디플레이션 현상,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이 디플레이션 현상에 맞춰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합니다. 보통 1200만 명의 실업자가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았고요. 몇 년 동안 미국의 GDP의 약 60%가 허공으로 떨어져 날아갑니다. 이럴 정도로 극심한 침체에 부딪히고 1929년에 발발한 이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직면해가지고 사실상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도 그렇고요. 긴축 재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자율을 올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고전 경제 학파하고 신고전 경제 학파의 논리를 따른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공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193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뉴딜을 주청하죠. 이때 딜이란 건 policy, 정책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뉴딜 정책 여러분들 자세히 아셔야 돼요. 보통 사회보험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거나, 농민의, 생존을 위해서,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후보댐을 건설한다거나 여러 가지 도로와 댐 건설 이런 공공 정책, 공공 사업을 토목 사업들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죠. 자, 그러나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상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것은요. 1931년을 중심으로 해서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1936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죠. 그리고 1935년 이후부터 쭉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해 나갑니다. 바로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이라는 엔진을 돌리게 한 것이고요. 결국은 뉴딜과 함께 사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판이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게끔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뉴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존 마이너드 케인즈죠. 대머리 아저씨요. 이 케인즈 모르고 경제학을 논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케인즈가 안 나타났다면요, 사실 고전학파하고 한계 분석만 얘기했던 이자들, 이 그룹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경제학은 사실상 굉장히 지루한 분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케인즈 아저씨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경제학이 20세기 가장 최고의 사회과학으로서 등극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케인즈는 결국 그렇습니다. 고전 경제학이 봤던 것들은 공급만 봤다는 거예요. 한 경제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면 기술이라든가 노동의 생산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면 이렇게 쭉쭉 총생산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생산성의 지금 기술 진보에 의해서. 그러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다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산된 거는 다 팔리고, 왜 팔리느냐? 생산된 만큼 지주라든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자본가들에게 다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배분된 것들은 다 생산물의 구매에 다 쓰여지고요. 물론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죠.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저축을 하는 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부분 자본가라고 봤습니다. 자본가들은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지만 이자율의 조정이라는 이자율은 가격기구죠.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다 투자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생산된 것은 모두 다 분배되고 분배된 것은 다 구매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생산 분배 지출이 3년이 등가되는 이런 선순환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다. 이기 때문에 생산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 고정판이죠. 그러나 케인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 생산했는데 왜 안 팔려? 재고가 증가해.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렇지 않잖아. 한 거죠. 구매력. 유효수요죠. 유효수요가 부족하다. 유효수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로 구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폐쇄경제체제에서요. C는 consumption, 소비고요. I는 investment, 투자고요. G는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입니다. 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소비는 증가할 수가 없죠. 기업이 이자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불경기에 공황기에 이자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해가지고 투자를 증가시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자율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가는 애니멀 스피리트, 동물적 충동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투자 수익률, 즉 MEI, 투자의 한계 효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한계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투자할 수 있느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G죠. 정부뿐이다 이거예요. 정부는 급하면 돈 찍어내면 되잖아요. 인생이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대시키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구매력 있는 수요를 증대시켜가지고 생산량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경제가 균형을 찾아서 간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매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본 것이 케인즈죠. 바로 이 케인즈가 이제 그 뉴딜 정책, 이 케인즈의 이 논문이 나온 게 1936년이죠. 36년 뉴딜정책을 지지를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다시 정상궤도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합 자본주의, 혼합 경제 체제 또는 듀얼 이코노미, 이중 경제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이 혼합경제 체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을 중심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혼합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온 몇백 년의 역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